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가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히말라야를 뚫겠다는 한국인들의 미친 제안이 어떻게 절망에 빠진 엔지니어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슈나이더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터널링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프스 터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 3명을 잃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터널 현장에 서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죄책감은 제 커리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촉망받던 터널링 전문가였던 제가 사무실 구석에서 도면만 그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제안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터널을 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고도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의 터널을 뚫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내온 자료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연구가 뒷받침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 기후 분석 데이터, 그리고 놀랍도록 정교한 설계 도면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서구의 엔지니어들이 보통 기술적 우월성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달리 한국 팀은 현지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계획, 환경 보호 방안, 심지어 현지 종교적 신념까지 고려한 공사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등을 돌렸던 터널링의 세계가 다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다시 현장에 나가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팀의 자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땅에 구멍을 뚫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잃어버린 엔지니어로서의 꿈과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고층 빌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8층에 위치한 프로젝트 본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건 단순한 설계 도면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 같은 청사진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이지혜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도면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터널 설계도와도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터널 설계는 최단 거리와 최소 비용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도면은 달랐습니다. 터널이 지나는 경로를 보니 명백히 우회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는 제 의문을 눈치채고 설명했습니다. 그 우회 구간들은 현지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들을 피해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터널 내부 구조가 단순히 기능적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자연 채광을 위한 광정들이 설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현지 문화를 반영한 장식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면에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는 모두 재활용되어 현지 농업용 토양 개선제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장비들은 모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심지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차음벽까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사는 네 번째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절별 공사 계획표였는데 현지의 종교적 축제, 기간과 농번기를 완전히 피해서 작업 일정이 짜여 있었습니다. 몬순 기간은 물론이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면은 안전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안전 설계와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피 시설과 구조, 시설들이 터널 전 구간에 걸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알프스 사고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도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기술과 문화, 환경과 인간,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려는 거대한 철학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이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그 순간 저는 왜 이들이 저를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엔지니어링 철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도면들을 다시 펼쳐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현장 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민석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리더와도 달랐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특별히 우렁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 소장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영어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손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정 소장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나 예산, 일정 같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정 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온 민족이라고.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것도 모두 안 된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허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 소장은 히말라야 터널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터널은 마치 혈관과 같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경제와 문화, 사람들의 마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도전인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기술적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설계 도면을 본 후로는 이것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 소장은 제 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프로젝트를 믿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 소장은 제게 현장의 어려움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극한의 추위, 예측 불가능한 지질 조건,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의 회의적인 시선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 소장은 제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일이 아니라 꿈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료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 소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말라야 현장에 도착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질 조사는 예상보다 순조로웠고 현지 인부들과의 소통도 점차 원활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현장의 리듬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600m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집안 침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굴착 장비 2대가 매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 알프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 흙먼지가 자욱한 터널 안,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져갔습니다. 정민석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숨을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 소장은 저를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히말라야의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제게 물 한 병을 건네며 천천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0여 분 후 정 소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안 침하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장비도 이틀 정도면 복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알프스 사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정 소장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발을 묶으면 가능성은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소장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완벽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준비와 끊임없는 주의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 소장에게 10년 전 알프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3명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 그 이후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 그리고 현장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 소장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아픔을 새로운 의미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소장은 제게 참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함께한다면 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히말라야 하늘 아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새로운 경험으로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 침하 사고 이후 현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과 현지 인부들 사이의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6시 해가 히말라야 봉우리들을 물들일 때면 현장에는 특별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네팔 현지 인부들이 함께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단순한 침묵 도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그날의 작업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현장 기술자는 네팔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해도 현지 인부들은 항상 웃으며 교정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간가라는 이름의 네팔 인부는 한국어 숫자를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연발하며 웃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가져온 김치와 라면을 현지 인부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던 네팔 인부들도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술자들도 현지 음식인 달바트와 모모를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 나누기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위인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업 중에도 이런 협력 정신은 계속되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길 때면 한국 기술자들도 망설임 없이 함께 어깨를 맞댔습니다. 반대로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현지 인부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렌이라는 네팔 인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건설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집안 보강 방법은 최신 공학 이론과는 달랐지만 현지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정민석 소장은 이런 현지인들의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현지 인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설계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위기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도면과 실물을 이용해 설명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 텐트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10여 명이 함께 있으니 답답할 법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고 한국 노래와 네팔 민요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이구나. 한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그 정말입니다. 혈연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지만 함께 땀 흘리고 밥을 나누며 만들어진 특별한 유대감.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진정한 팀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터널 굴착이 12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상보다 무른 지반을 만나면서 대규모 터널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굉음이 터널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먼지와 돌덩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터널 안에서 작업하던 인부 5명이 매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간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무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민석 소장은 즉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시켰습니다. 구조팀이 편성되고 의료진이 대기했으며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보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소장은 가장 위험한 구조 현장 최전선에 섰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뒤에서 지시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구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0년 전 알프스 사고의 트라우마가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동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간가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고 박도현 기술자와 함께 나눈 대화들이 생각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추가 붕괴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몰된 동료들의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분초를 다투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네팔 현지 인부들의 헌신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구멍을 파며 동료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렌 아저씨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작업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현장 관리와 기술 지도를 담당했던 그들이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 기술자는 자신의 안전모를 벗어 구조용 조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최준혁 설계사는 실시간으로 구조 경로를 계산하며 가장 안전한 접근 방법을 찾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간가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를 구조하는 순간 현장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4명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강력한 조명을 설치하고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아무도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 소장은 현장에 간이 숙소를 차리고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은 혈우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생존자를 연이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명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붕괴 지점이 더 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경 마침내 4번째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지막 1명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5번째 동료를 구조했습니다. 그 역시 의식은 있었습니다. 구조되는 순간 그가 한 첫 번째 말은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나고 현장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명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정민석 소장은 그날 밤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팀워크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된 터널 굴착 작업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출발한 터널이 만나는 관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엔지니어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최종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터널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양쪽에서 파온 터널이 정확히 만나는지, 오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터널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10cm 이내의 오차를 목표로 합니다. 측량팀이 정밀 장비를 이용해 최종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석 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평 오차 3cm, 수직 오차 4cm. 총 오차는 5cm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차 5cm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5cm 안에는 3년간 흘린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계산하고 또 계산했던 설계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오차 5cm에 주목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의 정밀 기술력을 찬양했습니다. 국제 엔지니어링 학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간가가 부상에서 회복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의 환한 미소, 수렌 아저씨가 마지막 굴착을 마치며 흘린 기쁨의 눈물, 박도현 기술자가 네팔어로 현지 인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의 따뜻한 분위기들 말입니다. 관통식 행사에서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민석 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프로젝트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정확한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 오차 5cm는 결과일 뿐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에서 일할 때는 늘 완벽한 기술적 결과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기술 그 이상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현장 사람들만의 소박한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식 만찬보다 이쪽이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3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나누는 소주 한 잔이 어떤 샴페인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터널을 걸어보았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는 이 터널을 걸으며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기술적 성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터널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협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터널을 다 걸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가는 정밀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터널 관통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엔지니어링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히말라야 터널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역들은 정민석 소장을 비롯한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현지에서 함께 땀 흘린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콘퍼런스 준비를 위해 서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현장에서 들었던 한국어들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의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콘퍼런스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부분만은 한국어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3년간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청중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터널 프로젝트의 기술적 성과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간적인 감동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은 기술적 데이터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더 큰 반응을 보인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안 붕괴 사고 때 동료를 구하기 위해 밤새 작업했던 이야기,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소통했던 경험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과정들 말입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준비해둔 한국어 원고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한국의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한국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혈연이나 출생지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정민석 소장과 현장 동료들이 깜짝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현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히말라야 현장에서의 그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간가도 완전히 회복되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건배라고 외쳤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 소장은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계속 함께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식으로 한국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한국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에밀리 슈나이더 대신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김치와 불고기도 즐겨 먹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 알프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히말라야 터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터널은 산을 뚫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한 것이라고. 그리고 저 역시 그 터널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온 사람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